제가 일본에 갔다가 어제 밤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돌아오는 그 계획이었는데 법사 스님한테 혼날까봐 하루 땡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24일 날, 지난 월요일 날 갔다가 어제 밤에 왔는데 4박 5일간 일본 동경도하고 저희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하고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식은 아마 한국으로는 일본과의 업무 협약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최초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은 노인복지의 굳이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많은 투자를 한 것이 30년 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노인의 인구가 전 인구의 21.3%입니다. 우리는 지금 10.6%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적어도 세계에서 자기네보다 더 노인복지를 잘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집요하게 같이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노인복지와 한국의 노인복지의 장단점을 서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는 재작년부터 시작한 이 장기 요양보험과 개호보험 관계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자 해서 결국 어제 그저께 26일 날 동경도 사회복지 협의회 회관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이 자기들하고 무슨 MOU를 체결한다는 데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 20년 뒤떨어진 노인복지에 대해서의 나라인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배울 것이 많겠지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배울 게 별로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작년부터 중간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노력한 결과 5월 13일 날 일본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단 5명하고 동경도 공무원 1명하고 해서 5월 13일 날 왔다가 5월 16일 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시설을 2군데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시설은 좀 약간 창피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노하우가 일본보다 낫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우선 이제 이 5월 13일 날 이분들이 와서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도청을 방문해서 도에서 노인복지 예산과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약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이틀간 저희 연꽃마을 파라밀 요양원하고 이천에 있는 평안의 집이라고 하는 요양원 2군데를 보여줬습니다. 2군데를 보여주면서
연꽃마을의 법인 현황을 저희가 오늘 뭐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연꽃마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노인복지와 한국의 노인복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왜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려야 효의 사회화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저희들을 융숭이 모신다고 온천 호텔에, 아주 좋은 호텔에 저희들을 재웠습니다. 저희는 공무원 1명과 저희 시설장들 23명, 24명이 이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뭐 피부병이 걸렸어요. 우두두들하게 뻘겋게 일어나요. 저는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인솔단을 이끄는 대표인데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피부병이 낫다는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이제 4박 6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 화살에 맞았더라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근데 그게 사실상 지도자라고 하는 입장이 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부병이 어디서 오느냐면 다다미빵에서 온 거예요. 다다미. 이 다다미가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박테리아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뭐 좋은 호텔인데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효하면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라는 말을 듣는 것부터가 거부 반응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효가 뭐야? 그것은 희대상으로 함몰된 글자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0년 동안 노인복지를 하면서 결코 효는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효가 살아있어야 된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정각원 원장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가서 명치 신궁을 방문을 했는데, 명치 신궁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상을 이렇게 잘 모셔서 1년이면 1000만 이상의 그 세계의 관광객들이 명치 신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깡그리 버렸습니다. 문화도 버렸고 전통도 버렸고 정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 가면은 그 신궁에 참배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코 우리 것을 지금부터라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버렸던 것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죠. 저는 많은 것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면
언젠가는 그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는 지하자원이 제대로 없는 나라, 그리고 남북을 다 합해도 7천만 분이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대중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한국적이고 어떤 것을 세계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병원에 그 당직하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피부병인 걸 알으니까 주사를 놓고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한 9시쯤 이제 주사 놓고 아침에 또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또 그 아침 8시에 가서 또 맞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이 어제 아마 이것을 맞으면 좀 몽롱하니 좀 힘도 없고 자꾸 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맞고 가셨다 오셔서 맞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바쁜 사람인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강의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 놈들의 탓이지 제 탓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효라는 게 뭔가, 효를 사용한다는 게 뭔가를 알려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법다 스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연꽃마을은 정규 직원이 한 750명 정도 되고 1년 예산은 420억 정도 됩니다. 꼭 조계종의 예산의 배입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연꽃마을의 사명,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사회, 노인이 모셔지는 사회, 효의 사회화 운동이 여기 끝에 나옵니다. 이건 휘장은 설명할 거 없고요. 사업의 분류를 보면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일반복지사업, 또 병원사업, 노인 문화진흥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시설은 요양시설은 지금 그 5개가 있어서 이 한 850명 정도 저희가 요양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약 한 30개 가까이 지금 있고요. 노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보호 대상자 어르신들을 3명 내지 4명 이게 집에다가 모시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노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든지 또 송탄 푸드마켓, 송탄 푸드뱅크, 용인 시니어 클럽,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사업으로 이제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병원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식당이 지금 9개 정도, 이건 무료 식당입니다. 무료 식당을 이것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양원은 5개를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너싱홈은 대구에 보살선원이라고 해서 유료 시설입니다. 이것은 유료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한 30여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들 재가노인복지 사업이라면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방문 요양 사업, 방문 간호 사업, 방문 목욕 사업, 그다음에 주간보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이게 다 재가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시니어 클럽이라고 이것은 용인시에서 120평의 건물을 저희들한테 줘줘서 여기서 두부 공장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두부를 지금 5월 1일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 심층수로 만든 우리나라에서 2번째 만들어지는 두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다가 다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용인시의 예산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만 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배달 사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풀무원에서 심층수, 해양 심층수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에. 근데 그게 두부 한 모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3,70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똑같은 500g에 2,500원을 받아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래서 아주 쇄도하는데 지금 저희들 기계 공장으로는 500개뿐이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 가을이나 내년쯤에는 이것을 대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두부 뭐 많이 잡수죠? 두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식품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1,000원 내야지 1,500원, 2,000원짜리 하는 두부는 전부가 화학약품으로 만드는 두부입니다. 간수라고 하는 것을 소금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1,500원 받는 두부는 너무 가격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써가지고 만드니까 이거 여러분들 잡술 때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복지관은 아까 1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지관 사업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연천 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800평으로 건물이 아주 잘 졌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제일 잘 지은 건물입니다. 시청보다도 더 좋고 경찰청보다도 더 좋고 교육회관보다도 더 좋고 제일 좋은데 막상 전후권 도비로 전하는데 운영할 법인을 못 찾아서 한 6개월을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을 경기도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영권마을 뿐이 없으니까 영권마을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 그 4월 달에 저희들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식당은 이게 이제 무료의 식당입니다. 그래서 2,780명 정도, 약 한 3,000명 정도에게 우리 저희 법인은 무료로 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푸드마켓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기업체에서 시간이 초과한 판매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하면은 이것을 처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 푸드마켓에서 전부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안에 노인들이나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가게를 만듭니다. 가게를 만들어서 장애자나 노인들이
이 평택시의 시장이 발행한 카드가 있어서 카드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2만 원에 해당하는 뭐 라면이라든지 어떻든 당신이 휴지라든지 생필품 잡숫는 거 이런 것들을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셔서 생활하시는. 그리고 푸드 뱅크라는 것이 지금 이것은 이제 평택하고 저희는 송파에 두 군데가 이제 송파 푸드마켓, 송탄 푸드마켓이 있죠. 두 군데서 운영하고 그리고 푸드 뱅크는 저희들이 이만한 큰 창고를 만들어서 판매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것들을 모았다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신 데를 전부 일일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된장이 필요합니까? 고추장이 필요합니까? 쌀이 필요합니까? 하면은 가서 그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한 많지 갖다 드리는 것이 푸드뱅크라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무료 급식 차량입니다. 이 차는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딱 오픈을 하면은 여기서 일식 3찬이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다가 차를 대기해 놓고 우리가 스피커로 어르신들을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이동 무료 급식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이동 무료 목욕 차량입니다. 이것도 뭐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대형 그 차인데 이 차량에 들어오셔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빨래까지도 가져와서 여기 세탁기하고 세탁 건조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목욕하시는 동안에 세탁과 건조가 다 되는 이런 그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한국분이 없는 것이고 이 이동 무료 급식 차량도 세계에서 한국분이 없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료 사업으로 저희들이 병원이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원 운영의 현황을 그 시도별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것은 병원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파라밀 양 한방 병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성시 죽산면에 있고 230베드의 그 병원이고 이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요양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신장 그 투석을 할 수 있도록 신장 투석, 요 밑에 있는 게 신장 투석실입니다. 이게 20베드가 신장 투석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소개할 때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못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인문화진흥회라고 해서 노인 작품, 노인들이 만드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곳이 송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용품 전시관이라는 것은 노인이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그리고 전화기라든지 또 휠체어라든지 노인용품들이 그 노인이 되시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전시하는 이제 그런 곳이 지금 일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판 홍보 사업은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연꽃마을이라는 출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꽃마을이라는 신문이 한 2만 5천 부 정도 발행하고 있고 옆에 있는 실버타임즈라고 하는 것은 일산 노인복지관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인이 기자가 돼서 쫓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모으고 노인이 컴퓨터를 치고 노인이 지금 직접 편집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 복지 전문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동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니 스님께서 7명의 아이들을 엄마가 돼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이 통합관리 시스템은 저희 연꽃마을만 있는 그 보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1호 봉서부터 6호 봉까지 되어 있는데 6호 봉이 되면 봉사 연수가 30년 이상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생활시설에 1억 원의 티켓을 주는 이런 아마 우리 국내에서 최초의 자원봉사자들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이 참 여태까지 법인이 특성화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 특성화 사업도 효의 사회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이 그렇게 한 5, 60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이 있는 데마다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세배하는 운동을 6년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골에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예쁜 한복을 입고 이게 세배하러 가니까 어디서 무슨 신선이나 이런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시고 아주 당황스럽게 하셨는데 이제 6년째 하다 보니까 올해 음력 설에 저희가 그 파라밀 요양원에서 세배를 하러 갔더니 이 세뱃돈을 미리 걷어 놓으셔서 주는 돈이 6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만치 지역의 어르신들과 저희 시설과의 끈끈한 그 연대관계, 유대관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소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효의 사회화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는 올해는 6월 20일 날 파라밀 요양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약 2,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 전국에 효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워한다든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누구나 이 효사랑 마라톤 대회에 2만 원만 내면 참가하실 수가 있도록 돼 있고 식사는 전부 이것도 무료로 다 제공하고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효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슴에 아는 사람이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78살짜리가 하프 마라톤을 도전해서 한 4시간 만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이 있는 데는 어디나 다 효사랑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그래서 효사랑 축제는 그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하루를 즐겁게 노시고 맛있게 대접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밀 요양원이나 저희 파라밀 병원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가족들에게는 전부 일체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라밀 요양원에는 230분의 어르신이 계시고 220분의 어르신이 계시고 파라밀 요양병원에는 230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그 450명의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한 끼에 최소한도 적을 때는 50명, 많을 때는 한 150명 정도를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약 한 1,700만 원 정도 저희 법인에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 사랑의 동지팥죽 나누기는 이것도 우리나라만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행사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거 동지팥죽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애동진이 무슨 동진이 해가지고 가정에서 팥죽을 끓이기도 하고 끓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이 동지 팥죽을 전부 써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 파출소, 119, 소방대, 그리고 면이나 동사무소 전부 다 갖다 제공하는데 작년에 그 동지 팥죽은
2만 9천 그릇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스님의 간병비나 요양비를 전부 무료로 저희가 법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는데, 병원에 스님이 와서 입원을 하시는데, 처음에 입원을 시키는 것은 스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입원을 시키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스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 조카라든지 무슨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들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교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40년, 50년 수도 정진한 분들이 어떻게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 그 가족들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만난을 극복하고서라도 스님에 필요한 병원비나 요양비는 어떻게 하든지 전액으로 무료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간병비와 요양비 전액을 무료로 저희 법인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원해 준다는 말은 이것은 그 병원에서는 간병비를, 요양원에서는 요양비를 무료로 지원하면은 남수진 효과를 유발한다고 해서 유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후원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를 모았다가 매달 간병비와 요양비를 지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님이 한 9분 정도 저희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는 그 스님은 2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애아들인데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 그 요양원에 부모님들을 모시면 그 간병비 50% 그리고 요양비 50%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법인의 이제 장기 발전 그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 시설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일본은 그 노인 요양원에 반드시 그 10베드 내지 20베드 이상을 그 장애인용으로 만들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 봉사가 60세까지는 그 그 장애인 시설에서 모시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노인이니까 노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을 이분들은 아예 일부 10베드 내지 20베드는 장애인을 받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있고 그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장애인 복지 시설은 저희 노인 복지와 무관하지 않다 해서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복지 시대에서 보편적 복지 시대로 전환된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한적 복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요양원은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반드시 생활보호 대상자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지금은 65세 이상, 60세 이상 되면 누구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다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누가 발생하느냐? 병든 노인들은 요양원에 들어오시면 되고 요양병원에 오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한 노인은 노인복지관에서 뭐 열심히 뛰시고 장기 드시고 바둑 드시고 뭐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셔도 좋고 하는데 90살이 넘어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죄라. 어디 들어오실 데가 없습니다. 건강도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90살 넘은 어르신들이 지금 당신이 혼자 조그만 아파트 같은 데서 밥을 끓여 잡수고 계시죠. 이런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실버 맨션 사업을 중산층 이하의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병원이 230베드가 너무 적어서 이것을 더 확충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아까도 일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저희들은 학문적으로는 일본 동양대학이라는 학교와 지금 협약을 맺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대학은 역사가 125년 된 그 학교인데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3대 성인이 모셔져 있습니다. 큼지막하게 동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3대 성인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세계의 3대 성인. 누굴 것 같아요? 첫째가 공자고요. 둘째가 석가모니 부리고요. 셋째가 노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분들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인류가 모신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분들만이. 그래서 3대 성인을 다 모셔져 있는 데가 동양대학인데 역사가 125년 된 그런 학교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 학교 오니까 이 동양대학의 총장님이 여기 학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을 한 거기에 그 경로원은 지금 직원이 한 900명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시설입니다. 그 일본의 그 동해라고 하는 데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저희들이 매년 한 5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2세, 3세를 많이 양성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력한 저희 연꽃마을이나마 매년 조금이라도 그 2세, 3세들이 자라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자 해서 매년 500만 원씩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감사하다고 시장이 낑끼 시장이라는 낑끼 시장이 와서 저희 시설에 방문했고 그리고 성장이 저에게 감사장을 주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그 법인의 대체적인 현황이고 지금 법인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프로그램과 한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천상 이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 토요 법보 책자에 보면은 효야 사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만덕의 근본이다. 이건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행의 근원이면서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효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효하면 유교의 효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단군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효가 뿌리가 바탕이 있습니다. 무슨 유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효는 사회 질서의 원동력입니다. 효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본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글씨 자체가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그래서 꼭 마치 자식이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만이 효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효를. 예? 그래서 효라고 하는 건 뭐냐? 효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경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효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효는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효는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효는 상경하야하는 정신입니다. 윗사람은 그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구별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말, 치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아시죠? 예. 근데 요즘에 가정에서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디가 문제인가요? 내리사랑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치사랑을 못하는 놈이 문제입니까? 예? 가정교육의 문제죠. 가정교육의 문제죠. 예? 그래서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 치사랑은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위로 받들어 올려서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효예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어요. 전부 사회교육, 학교교육, 유치원교육 여기다 맡겨버리고 있어요. 그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기성세대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효는 뭔지 알아요? 불교에는 요 논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효는 지은 보은 사랑입니다. 지은 보은. 은혜를 알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자식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부모 은중경의 구체적인 뜻 아니에요. 그 부모 은중경을 달래 외우면 뭐합니까? 이 사상의 핵심을 알아서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자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다 이렇게 데리고 모여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자와 가난한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고 적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끈끈한 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부모야 되죠. 그래서 바로 지은 보은 사상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은혜를 못 갚는다고 욕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갚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몇 가지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 우리 동대 정각원에 나온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부처님은 5가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은혜는 갚아도 죽어도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례를 지난주에도 주례를 섰습니다마는 주례를 쓸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성장해가지고 이 5가지 은혜 속에 성장해서 지금 짝을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5가지 이 5가지 은혜를 갚는 연속적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 가정이다. 그래서 결혼한 거와 결혼 안 한 거의 차이점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부모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사회의 은혜입니다. 사회. 그 다음에 친구의 은혜입니다. 친구.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이것도 우리 부처님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보의 은혜예요. 삼보의 은혜. 이 5가지 은혜. 우리는 5가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어떻게 하면 갚지?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불교 신도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은 어떠냐? 유엔이 정하기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가 7%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노인 인구 7%. 근데 우리는 7% 지났죠? 예. 그래서 현재는 노인 인구가 10.6%, 올해가 11%가 됩니다. 올해가 2010년도. 그러면 10.6%면은 노인 인구가 560만이에요. 그런데 고령사회는 노인 인구가 14%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지금 국가에서 예상하기를 2018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 일본은 초고령사회를 지났어요. 21%가 넘었으니까. 그 20%를 초고령사회라고 그래요. 초고령사회가 되면 모든 국가의 아젠다, 중요 정책은 노인복지 쪽으로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 우리나라는 2038년 정도면은 지금 20%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해를 지금 우리는 2050년도로 잡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50년도까지 사실 분들이 많이 아마 계실 텐데, 그래서 37% 이상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현재 자식을 계속 권장해서 많이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식을 안 낳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때 가면 역전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고령 국가가 되니까 지금부터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 명씩 더 낳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제가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인데, 아까 법다 스님 하도 감투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갔더니 1년에 한 4번 정도, 3번 정도 위원회를 여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제안을 한번 하겠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하냐, 남자가 40세 이상 돼서 장가를 안 간다든지, 여자가 35세 이상 돼서 시집을 안 갈 경우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존폐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방법, 어떻게 하면은 자식을 많이 낳게 할까 하신가의 방법을 우리 모두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나 법타 스님이나 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러면 효의 사회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족이,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족이 부모를 모시는 데는 이제는 한계가 지났어요. 가족이 더 이상 이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적 효를 해야 돼요. 사회적 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죠. 제가 유치원을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선생님들을 불러서 거기가 공적인 효도기관이라, 공적인 효도기관이라는 거 아느냐?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도 효도기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효도 대행자야. 왜냐? 어른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효를 가르쳐야 되니까.
질서를 가리켜야 되니까 어른을 보면 존경하고 어른을 아파트 앞에서 보면 인사하는 거 가리켜야 되니까 이게 효의 사회화죠.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나 특히 종교단체 이런 데서는 모두가 효를 가리키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확산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나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분리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인연관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기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마 지난 몇 달 전에 여기서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딱 2600년 전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제기한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사람이 과학적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존재 원리는 연기예요, 연기. 이건 누가 뭐래도 시대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영원히 이것은 연기가 진리입니다. 세상에 존재되는 모든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조화의 관계예요.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언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저희 요번 법회 때 초파일 법회 때 제가 우리 연꽃마을에 나오시는 법당에 나오시는 불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연은 사람 사랑, 사람은 자연 사랑. 이게 바로 연기적 원리를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구호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구호가 없어졌더라고요. 자연은 사람 사랑, 사람은 자연 사랑. 자연은 우리가 파괴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조화 있게 살려고 만들어 놨죠. 이 지구촌은 한정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썼다가 나중에 후손들한테 뭐를 물려줄 겁니까? 이건 참 전율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불자는 모든 사람과 협력하라. 자연과 협력하라. 세상 만물과 협력하라. 이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야. 그리고 반드시 사회복지를 해야 될 당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연기법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암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기법은 하늘에서 그냥 던져진 거. 연기법을 아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열애의 출현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 나는 다만 이 법을 깨달아 선설할 뿐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전부 예수님 또 뭐 알라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 내가 진리요 길이니까 나만 따라라 했죠. 이분은 진리를 이렇게 접근할 때 이렇게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 우리는 그것을 좀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장수 시대를 어떻게 건강과 존엄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예요. 그래서 사회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또 특히 종교교육, 어린이집까지도 국계 정책적으로 공공정책, 사회정책, 그리고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효의 사회화라는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효의 사회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꽃마을 시설은 아까 직원이 한 750명 된다고 그랬는데 1년에 2번씩 제가 전부 모이게 해서 한꺼번에 750명 모일 만한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한 3일, 4일에 거쳐서 교육합니다만은 그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매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국가에서 임명한 효도 대행기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가가 봉급을 주면서 효도 대행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사회의 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효에다 둬야 됩니다. 효에다가. 효는 구닥다리, 시대정세에 떨어진 그런 죽은 단어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생생하게 살아나가야 될, 살아 움직여야 될 것이 바로 효의 정신이고 효의 사상이고 효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효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맨 끝에도 저 썼습니다마는 한국 불교가 정신문화의 산지예요. 한국 불교가 아직도 가장 정신문화가, 가장 한국적인 정신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데가 한국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효의 사회화 운동을 기치로 내걸고 전 국민에게 향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할 때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도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는 여기저기서 우리 숨결소리가 닿는데 어디든지 다 묻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효의 사회화 운동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의 뜻을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보고 효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다시 살려서 효의 의미가 전 국민 속에 가슴마다에 간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법인의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